우리 인대희 대표님께요, 주파수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순종 학장님께도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주파수 정책 발제해 주신 이제 내용의 핵심이 3GHz 대역의 이 LTE 기반 광대역 주파수를 통신사에 배정하고, 그리고 700MHz 대역은 방송용으로 우선 배정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인데, 이게 정말 그 방송계와 통신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인지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700MHz 대역 주파수 관련해서는 방통위원회하고 미래부, 방송사, 통신사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얽혀 있는데,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 방송들은 이 방송용으로 배정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통신사에서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증 따라서 해당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스마트폰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LTE 서비스 가입자도 늘어나서 주파수 확보가 사실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에는 이제 이견이 없을 텐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서 정부가 이제 다양한 또 국민들의 의견, 이해관계의 어떤 대립들을 좀 잘 절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주파수 관련된 정책 모바일 관계톡 플랜 2.0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혹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부족된 부분이라든지 혹시 뭐 제언을 하실 부분들이 있는지 부분들을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방송사와 통신사는 향후 ICT 진흥의 핵심적인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분야인데, 주파수 관련해서 두 업계가 서로 상생하고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대표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주파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 때는 방통위에서 방송용, 통신용 주파수를 전부 다 관장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방송용은 이제 방통위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요. 통신용은 미래부에서 주관하는 그렇게 양분화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 통신사끼리 싸우고, 또 주파수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싸우는 건 아니지만 항상 어느 정도 이해관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점점 풀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모바일 관계톡 플랜을 보면은, 제가 사실 통신 쪽과 큰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한 10년간 통신 장비를 직접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관심 있게 쳐다보게 됐고요. 미래부에서 발표한 모바일 관계톡 플랜을 보면 5G 이동통신용으로 대역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16년부터 이제 할당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좀 늦다는 얘기죠, 쟤는. 네. 기왕 주파수가 여유분이 있으면 조금 미리 땡겨서 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시기 부분 말고 내용적인 다른 측면에서는 부족된 면이 없을까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지속적으로 말한 파편화된 주파수는 사실 문제입니다. 네. 10이나 20, 요새 세계적인 추세가 파편화된 주파수를 오히려 회수해서 재배치하고 다시 한번 40, 이렇게 60, 묶어서 가려는 추세가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야 기왕 있는 장비와 기왕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조금 더 빠른 서비스를 국민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주파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순종 학장님께 예술인 복지 문제하고 R&D, 예술 분야 R&D 부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학장님 발표 내용 중에서 창조경제 관련 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바람직한 비전을 좀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예를 들어주신 베를린시의 경우 이 베를린 예술도시에 눈여겨봐야 할 것이 문화창의산업 종사자들의 복지, 예술인 복지 혜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예술인들이 좀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예술인들에게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복지 정책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예술인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있고 했었는데, 이 베를린의 경우는 베를린 경제 생산의 20% 이상을 문화창의 산업에 종사하는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인과 디자이너 등 문화 산업을 위한 복지 정책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예술 경제, 예술 디자인 분야에 대한 정말 열악한 지원 현실이요. 학생들 정원 문제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디자인 전문 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죠. 소수 공급 인력은 대기업에서 먼저 선취하고 중소기업은 참 인건비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교육 현장에서는 기술 습득에 편중되고 다른 전공과의 통합 교육이 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 3년간의 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연구비 지원 현상을 보니까 전체 중앙정부 연구비 총액 중에서 예술 체육학은 1% 미만 그것도 예술 분야를 따로 놓으면 0.5%. 이 학장님 지적이 좀 맞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지원을 많이 받은 공학 분야는 연구비 전체의 46%. 금액은 1인당 1억 2,300만 원 정도. 그런데 예술 체육 분야는 600만 원 정도. 20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핵심은 이제 논문으로 R&D 예산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창작 활동과 작품 생산물로 하는 디자인 예술 분야를 논문의 편수로 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문제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들. 그래서 이 창의성과 창작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얼만큼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열악한가에 대한 건데 저희 집에 딸도 예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했는데 예술을 하고 싶대요. 근데 정말 열악해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사는 두 식구가 또 예술을 해요. 아주 즐겁게 사는데 정말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들만 봐도 정말 디자인이, 디자인의 원동력은 예술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술과 같은 도전, 예술과 같은 선한 생각,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개별적 지원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지원이 아니라 창작 지원이라든지 최소 생계비 지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5년간, 10년간, 왜 공대에서 있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공대 얘기를 해서, 전생애 주기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우린 정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말 예술적 인원이, 임 위원님 잘 파악하시는데 10%예요. 근데, X로 보면은, X가 0.1%인데 그건 체육하고 전체를 0.9%입니다. 0.9%고 디자인 미술을 보니까 175억이에요. 1년에 175억. 그러니 뭐 미술 쪽 그거에 150억은 디자인 쪽으로 갑니다. 25억이 순수 미술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프로젝트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 만 몇천 명한테 20몇 억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생하고 교수 합해서 그거는 헤드 넘어간 것 같아요. 헤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술과 디자인과 미술을 분야로 취급을 안 해준다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영역을 좀 분리해줘라. 그리고 아주 잘 보셨는데 논문 가지고 어떻게 창작을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정말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술하는 교수들은 BK가 뭔지 몰라요. SK가 뭔지 절대 몰라요. 지원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좀 감안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정말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염동혁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점까지 같이 써도 됩니까? 10분 이상, 네. 기본이 10분이고요. 조금 더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